안녕하세요.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업 가치 평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회계적으로 산출 가능한 지표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주목! 여러분, 장사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의 가치가 실제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으로 그 주식을 매매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가치평가를 먼저 해야겠죠. 이 기업이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냐에 먼저 이 기업이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버는 회사더라도 1년 안에 부도가 난다면 그 주식은 무의미하겠죠. 안정성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를 보려면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봐야 하고, 안정적이냐를 보려면 재무상태표를 봐야 합니다. 외형의 크기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 안정성 비율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경기 때 IMF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처럼 기업이 얼마나 위기에 잘 견디느냐는 이 안정성 비율에 달려 있습니다. 안정성 비율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안정성 비율의 대표적인 지표인 유동 비율, 부채 비율, 고정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을 살펴볼 겁니다. 회계에서의 유동성은 자산 부채를 현금으로 1년 이내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황금성이라고도 하죠.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 유동부채는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를 말합니다. 이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고 거기에 100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즉, 단기 부채를 감당할 만한 지급 능력이 충분한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흔히 유동자산으로는 현금이나 단기금융상품, 1년 이내 회수가 가능한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이 포함되는데요. 모두 다 1년 이내 현금으로 바꾸기 용이한 자산들이죠.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보다 단기간 현금화할 자산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는 파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유동 비율이 낮으면 부채에 대한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100% 미만인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유상증자를 하든 부채를 추가로 차입하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유동 비율만 살펴보면 충분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유동 비율도 충분히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유동자산에는 아까도 말했듯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포함됩니다. 어떤 회사가 재고자산이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을 가정합시다. 팔리지 않는 재고가 큰 상황이면 유동자산이 많아져 유동 비율이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안정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유동자산에는 매출채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공의 매출액을 계상해 매출채권을 만드는 분식회계에 손을 대는 기업들도 생기는 겁니다. 유동 비율이 좋다고 모두 다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안정성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당좌 비율입니다. 당좌 자산은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말합니다. 손쉽게 화폐로 전환 가능한 화폐성 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당좌 자산을 분자로, 유동부채를 분모로 해 계산합니다. 이 경우 분자에 매출채권은 포함되지만 재고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현금이 너무 많다는 건 오히려 재투자에 돈을 쓰고 있지 않다는 징후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당좌 비율을 계산할 때 분석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영업용 부채, 즉 운전부채를 제외한 단기 차입금성 금액을 분모로 둘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유동성의 목적은 결국 이자 지급성 부채를 갚기 위함이니까요. 지표로 보는 것보다 이제 종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4위로 올라온 카카오로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2018년 유동성 비율이 101%였으나 2019년 74%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어서야 125%로 유동성 비율이 좋아지죠. 회사가 좀 더 견고해짐에 따라 주가도 쭉 상승합니다. 혁신적인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3조 원대의 분식회계로 중소기업 사기 대출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모뉴엘이 있습니다. 모뉴엘은 너무도 대표적인 분식회계 기업이라 앞으로 다양한 재무적 지표들의 예시로 나올 겁니다.
PC 및 소형 가전 제조업체로 유명했던 모뉴엘은 유동 비율만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기업으로 보입니다. 100%가 넘어 특이사항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당좌 비율을 보면 어떨까요? 유동 비율이 156%, 146%였으나 재고 자산을 제외한 당좌 비율은 80%대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뉴엘은 2014년 10월 분식회계로 인해 파산합니다. 자, 그 다음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기업이 사업을 할 때는 남의 돈인 부채와 내 돈인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부채를 타인 자본, 주주의 돈을 자기 자본으로 일컫습니다. 총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눈 숫자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타인 자본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 부채 비율을 분석할 때는 산업군별로 봐야 하는데요. 설비산업, 금융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은 2018년 681%, 2019년 814%, 2020년 634%로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이지 않은 기업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업종인 아시아나의 부채 비율은 2018년 815%, 2019년 1795%, 2020년 1344%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고정 비율입니다. 고정 비율은 투자 자산 더하기 유형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로 단기간 내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은 자기 자본의 범위 내로 투자해야 한다는 시각이 담긴 겁니다. 고정 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석유화학업, 항공업, 조선업에서는 이 고정 비율이 크게 나타나죠.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주주에게 나눠주기 전 채권자에게 이자 비용을 주고 얼마나 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보다 크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금융조달 비용을 감당하고 또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이익이 난다고 할 수 있죠. 1보다 작다는 건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잠재적으로 부담이 큰 부실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지표들은 보통 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석했죠. 유동 비율, 당좌 비율, 고정 비율. 하지만 이 이자 보상 비율은 PL, 손익계산서를 보고 분석합니다. 이 금융 비용을 얼마나 잘 커버하느냐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안정성 비율로 구분합니다. FM스쿨,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정성 비율을 이번 시간 살펴봤습니다.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고정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